우리나라에는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건 곧 죽겠다는 의미고요. 진보와 좌파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지도 않지만 그런 이분법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죠. 이제 그런 좀 틀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지금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알아온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가 이제 실존하는 세계냐. 아직도 우리가 1987년에 독재대 반독재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데 관념만 그 세계로 좀 이행한 거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념지향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진보적이지 나는 보수적이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텐데요. 어쩌면 이 진보주의적이다, 보수주의적이다,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 말의 참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구분 짓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을 모시고 진보와 보수 그리고 요즘에 또 중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참 의미와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앞두고 궁금해서 그 제가 오프닝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요즘 써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 보수의 참뜻은 뭔지에 대해서도 좀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박사님께 그런 말씀도 여쭤보고 역사적인 어떤 진행은 어떻게 돼 왔나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수 진보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의미가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좋아하세요? 저는 스포츠 유틸리티 좋아합니다. 예. 그것만 타고 있고요. 예.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바로 대답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나눠서 묻죠. 그러니까 세단을 좋아하냐, 스포츠 유틸리티를 좋아하냐. 네. 스포츠 유틸리티라면 사륜을 좋아하냐, 그냥 도시형 이륜을 타느냐, 예. 국산차를 타느냐, 외국차를 예. 좋아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야 네. 답이 나와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포츠 유틸리티도 이게 뭐 국산 현대차도 있고, 그렇죠. 뭐 포르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질문을 하면 어떤 차의 형태가 나오는데 네. 그게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법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법은 인류가 가장 먼저 형성한 세상을 구분해서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예.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허점이 많은 구분법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보수진보 말고 예. 문과 이과. 왜냐하면 이게 이분법을 쓰기 시작하면 예. 사람이 그 분류체계의 자기 정체성을 속박시켜요. 자기가 세상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쓴 분류법인데 근데 그 분류법에 자기를 집어넣게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문과 이과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면 정말 심각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민거리일 그렇죠. 수 있죠. 예. 문과를 선택할 거냐 이과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문과형 몰이다. 이과형 몰이다. 세상에 문과와 이과만 있나 하고 문과와 이과가 정말 세상을 구분하는 것인가 사람을 나누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문과와 이과로 나누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문과 이과 구분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학부 졸업장이 이제 사이언스냐 아트냐 예술과 과학으로 나누고 고등학교 때 입시에서도 문과 이과 차별 같은 게 없잖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서 내가 문과형인지 이과형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대학 들어서 나 원래 이과 갔어야 되는데 문과 잘못 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거거든요.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인지하는 틀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그렇군요. 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못되면 이제 세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도 혼돈을 겪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라고 우리가 정치
정당들을 구분하고 자기서 그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자기도 내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걸 따져요. 그리고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게 물어요. 네.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보수층 몇, 진보층 몇, 중도층 몇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집단을 3분법을 만들죠. 하더군요. 예. 사실은 이분법이죠. 이분법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중도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네.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럼 보수가 뭐냐로 거꾸로 따져가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욕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근데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이미지와 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돼요. 예. 사람이 자기 의사를 정치적 의사를 정립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세계에 자기를 우겨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예. 불과 엊그제만 해도 작년만 해도 야 우리나라 민주국가야. 민주주의 파괴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좌파들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던 이제 자칭 보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여기서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군사 독재가 다시 진행된다든가 내란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다 돼? 라고 하던 사람이 내란 사태를 직접 겪고 나서는 계엄령을 겪고 나서는 그게 마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수는 마땅히 윤석열을 지지해야 돼라는 얘기 담론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면 자기가 거기에 반대했더라도 그쪽으로 따라가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구도를 잘못 잡아서 그런 네. 분이 있다는 거죠. 네. 또 예를 들어 평소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면 무척 분개하던 사람이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예. 친일 정책을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들 그와 예. 관련된 사회적 담론에 자기 정체성을 우겨넣는 거죠. 네.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중심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바로 이분법적 현상의 좀 잘못된 이분법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로 과연 세상이 나뉘는 건가? 또 그 구분법을 우리가 정당하게 수용할 것인가? 이 문제부터 좀 따져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의 반대말이 뭘까요? 통상 정치공학적으로 보수라고 쓰는데 진보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간다는 개념인가?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죠. 퇴행이죠. 퇴행. 퇴행이죠. 영어사전에도 예. 프로그레시브 하면은 반대말이 예. 리트로그레시브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그렇겠네요. 진보의 반대말은 컨서버티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컨서버티브의 반대말, 보수의 반대말을 이렇게 찾으면 예. 이제 우리말로는 보수의 반대말 정도 되면은 이제 사실은 그 격파 부수는 것이니까 아니면 혁신 변화, 이런 정도가 뭐 혁신 정도가 예. 보수의 반대말이 맞아요. 그리고 영어 사전에서도 이제 컨서버티브의 반대말은 레디컬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아, 급진적인 급진적인 혁신주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법을 안 썼어요. 그렇게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보수 대 혁신 그래서 보혁 대결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맞아요. 보수와 혁신을 구분했지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보수주의 진보주의라고 하는 좀 묘한 이름들 속에 자기 정체성을 우겨넣으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과 구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문제는 옛날부터 문제가 돼 있었어요. 예. 중국 고대에서부터 나온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온고이지신. 옛날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 또 조선 후기에는 그 말을 좀 더 좀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이해를 해서 새로운 것을 제도나 법을 만들 때에는 옛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 해서 법고 창신 이런 말들을 썼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 사회는 사회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변해요. 원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수라고 하는 주의는 자기가 살아온 세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벌써 이제 저희 조부님 세대죠. 저희 조부님 세대고 제가 잘 아는 분의 조부님이셨어요. 평생 기차를 안 탔대요. 본인 가까운데 여기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저게 외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타기 싫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이분이 진짜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저런 걸 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걸음수, 거리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보수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휴대전화 나왔다고 그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쓰기 시작하면 자기 삶이 바뀌어요. 네. 새로운 물질 세계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보주의자가 돼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그렇겠네요.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래요.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사실은 옛날 우리가 200년 전만 해도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네. 사는 이유가 무슨 뭐 행복, 미래에 뭔가 더 나아지는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게 중세인들까지 전 세계 인류의 공통된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런 데서는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들이 선택 가능한 일일 수가 있겠지만 현대 삶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본이에요. 속도만 그럭저럭 따라가도 자기가 스스로 진보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에 익숙해지고 변화를 바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자유한국당인가?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미래통합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다 크게 써놨어요. 보수는 혁신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보수는 혁신합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보수와 혁신은 반대말인데 그건 남자는 여자입니다. 라는 말처럼 들렸던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보수는 혁신합니다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법 일단 좀 개념을 좀 따져보고요. 구분법이 형성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보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태도, 그러니까 현실을 더 중시하는 태도죠. 옛날 것을 더 중시하는 태도. 네. 지금 현실에 만들어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노인들 대화의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요. 보통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가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 왕년 얘기예요. 예, 그때 내가 뭐 했지, 예. 뭐 내가 왕년에 어떤 것까지 해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살아온 세월이 길고 살아갈 세월이 짧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관심은 과거를 향해요. 그렇겠네요. 반면에 젊은이들은 이제 애들이나 젊은이들은 왕년이 별로 없어요.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미래예요. 미래를 더 많이 봐요. 미래에 관한 그렇죠. 얘기들이. 노인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욕이에요. 그죠? 다 이제 뭐 이미 죽을 날 기세인 사람한테. 근데 젊은이들은 너 커서 뭐 될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도 고민하고 그렇죠. 주변에서도 물어보고 계속 자기 미래에 대해서 여기 이 직장에 계속 다닐까 이직할까 고민하고 이러는 게 이제 젊은이들의 그 세상을 보는 눈이잖아요. 저게 이제 저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 또는 혁신적 아니면 진보적 관점의 차이가 나와요.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더 많이 보는 시선이고요. 진보라고 보는 것은 미래를 더 많이 보는 시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과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내가 다 해봤어. 그래서 난 그때 우리 세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그리고 그만큼 해서 다른 걸 시도를 해봤지만 다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현실이 이제 완성태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가져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현실을 떠받치는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윤리, 그리고 공동체, 민족, 국가. 예컨대 헐리우드 영화를 좀 보면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이 보수적, 무파적 또는 보수적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늘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가족의 가치. 가족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켜오고자 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 가치가 보통 이제 윤리, 도덕, 그다음에 국가, 애국심, 그리고 가족 이런 걸 중시해요. 반면에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뭐 많이 해서 지금까지 왔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삶에는 또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과거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미래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뭐 바꾸려고 하는 변화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나 도덕같이 고정적이라고 보이는 것조차도 이거 좀 우리 윤리 도덕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 가치를 덜 부여해요. 기존 질서를 흔들어 보려고 하고 그거를 바꿔보려고 하죠. 우리들의 관념도 바꿔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가깝게는 68 혁명 같은 경우에 금지를 금지하라 또는 이제 모든 우리들의 관념을 무시해 버리자.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었는데요. 70년대였어요. 학교에 기간제 이제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원래 있던 선생님이 무슨 일 때문에 휴직이 있는지 기간제로 오셨는데 예. 청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네. 잘렸어요, 바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희 학교에 그 중학교 때 청바지 입은 선생님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이제 68 혁명의 여파인데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우리의 통념을 부수는 어떤 액션을 하고 그 당시에 진보주의 사조였죠. 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 남자는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되나? 왜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하나? 너무나 당연한 통념의 세계였잖아요. 남자는 단발,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머리카락 모양만 보고 뒤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는 그렇죠. 세계. 아랫도리가 치마인지 바지만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세계. 이걸 왜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던진 거고 그때부터 이른바 여자가 청바지를 입고 남자가 장발하고 하는 이런 문화,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쭉 그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68 혁명의 정신을 수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기반은 갖추질 못했기 때문에 지적 사상적 기반을 갖출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수입했어요. 그래서 뭐 경찰관들이 또 자르러 다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청바지, 통기타. 네. 그래서 여성들 치마 길이 단속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머리 그냥 자르고 네. 기존의 통념 자체가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라는 통념 자체가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또 용납에 저항하는 것으로 표현됐던 것이고요. 어떤 이제 통념, 관습, 법률, 제도 이런 것들 자체를 다 가변적으로 봐요. 바꿀 거라고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현대인은 전부 진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람들 나이가 너 젊은이냐 늙은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한 40대 50대쯤 되면 시선은 반은 과거를 향하고 반은 미래를 향해요. 나이가 80쯤 되면 완전히 과거가 꽉 자기를 앞다고 있지만 또 20살이면 미래가 전체를 자기를 앞다고 있지만 나이가 30, 40대 이제 중간쯤 되면 인간의 평균쯤 되면 일부는 과거를 보고 일부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누질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런데 굉장히 가족주의적인데 공동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에 혹시 더 민감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보수야 진보야 자기 스스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내가 가족주의자이면서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면서도 공동체적 그 사회에 좀 빠른 변화를 바란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 가족 다 파괴해놓고도 가족이라고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변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굳이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마치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걸 나눔으로써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보수주의자가 될래? 진보주의자가 될래?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이제 인간에 대한 태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근데 이 나누는 과정도 그렇고 나누는 이유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시진핑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그 정치적인 행태는 매우 보수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뭐 사회주의자니까 진보. 그걸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그 통념을 벗어버리고 한번 보죠. 그 사회 내에서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그 행태는 완전 보수적인. 그렇죠. 김정은이 보수이냐 진보이냐. 극보수죠. 그렇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통념 속에서의 보수하고 시진핑, 김정은이 보수로 들어와 버리면 세계사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보수가 돼버리는 완전히 거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또 하나 좀 보죠. 미얀마나 캄보디아 군부 독재 집단은 보수 세력인가요? 진보 세력인가요?
거기도 보수. 그건 보수라고 부를 수가 없죠. 예. 그냥 반민족 군사 독재 세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정치 이념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컨대 캄보디아 폴포트가 이 사람이 아주 급진적인 좌파였지만 결국 군사 독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진보의 잣대를 댈 수가 있느냐는 그렇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르는 이분법이 되지 못해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와 혁신이면 몰라도 보수와 진보도 아니고 진보와 퇴보 이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 19세기 개화파가 막 활동할 때 그때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썼느냐. 보수 진보라는 이분법을 억지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개화와 척사 보통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죠. 개화냐 수구냐 척사냐. 일본인들이 그 당시 나눴던 것은 개화당과 그다음에 수구당, 그다음에 독립당과 사대당, 친일당과 친청당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죠. 이분법을 쓰더라도 거기 보수진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제 친일파 반파로 나눴죠. 1920년대 사회주의가 수입된 다음에는 이제 우파 좌파 나누는데 이것도 좀 그래요. 우파 좌파 나누면은 우파는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런 식으로 나눠요. 보통 이렇게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요. 근데 좀 다른 범주거든요. 처음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좌우파 개념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공회 3부회에서 나와서 국민공회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지롱드가 우파, 자코뱅이 좌파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롱드는 보수였나, 자코뱅은 진보였나 이렇게 말이 되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거기에 뭐 이념지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하는 태도죠. 행위가 급진적이냐. 그렇죠. 아니면 점진적이냐. 뭐 그런 정도의 점진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지롱드는 우파인데 점진적이에요. 온건 진보. 그렇죠. 진보주의자예요. 우파는 온건 진보주의자가 우파예요. 좌파는 급진주의자고. 그렇게 나눈 개념들을 계속 써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진짜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급진주의를 경계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진보 내에서 우파와 좌파가 나뉘는 거였죠. 거기서 그 당시에 보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디 보수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왕당파들이었어요. 왕당파.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자 그러니까 왕조 국가를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이념 구분 이런 유럽의 이념 사조들이 들어오고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분류법들이 생겨요. 첫째는 친일 세력하고 독립운동 세력이 있고요. 독립운동 세력 내에서도 일본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거냐. 좀 이렇게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본과 싸우겠다. 이런 쪽이 이제 급진파가 되고요. 대체로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게 힘을 쓰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을 이제 온건파 이걸 우파라고 불렀어요. 보통. 항일, 반일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묶고 그 내에서의 태도로 그렇죠. 좌파냐 우파냐를 나눴다는 그렇게 거죠?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도 외교론인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일본하고 협력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고 독립 문제를 아주 장기적 과제로 보자. 당장 독립할 생각하지 말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우파 중에서도 아주 우파다 이렇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된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로 사회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좌파라고 부르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자가 좌파고 민족주의자를 우파라고 불렀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나눠요. 민족주의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민족주의 내에서 비타협적인 사람들을 좌파, 일본의 타협적인 사람들을 우파.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라고 불린 사람들이 되게 민족 개량주의자라고 이제 같이 불리다가 1930년대 되면 대거 투항을 하죠. 친일파가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어. 해방 이후에는 그래서 이 와중에 미소가 분할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 이분법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분법은 친일이냐 반일이냐였어요. 사실 일제강점기의 가장 중요한 이분법은 친일파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냐. 그럼 나머지 무슨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는 부차적인 이념적 구분법이었거든요. 근데 미소가 이제 분할하면서 각각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가 남북을 분할해 버리니까 이제 이분법이 확 그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반민특위 실패하고 친일연재 청산에 실패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른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건 이제 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친일이었냐 반일이었냐는 덜 중요한 문제가 되고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를 부각하면서 우파 좌파 기준이 잡혔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파 좌파 얘기를 하는데 그때랑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극우 그러면 어떤 사람 떠오르세요? 1945년부터 해방 직후에서 6.25 전쟁 나기 전까지. 해방 직후에 극우면 뭐 이승만 뭐 이기붕 뭐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당시 언론에서 극우라고 이렇게 부른 사람이 김구였어요. 예. 김구를 극우라고 불렀어요. 예. 극단적 민족주의자, 반공주의자. 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제 북한하고 남북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극단적 민족주의자라는 뜻이었어요. 극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예. 그조차도 이제 뭐 암살당했지만. 그래서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때는 이제 좌우가 이제 한국인들에겐 하나의 기본적인 선택지로 다가와요. 너 좌파냐 우파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때 흔히 물어본다고요. 하는 상황이 됐던 예. 것이고요. 그렇게 돼 있던 거죠. 네. 근데 6.25 전쟁 거치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뭐냐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완전히 소거돼 버려요. 제거돼 버리죠. 국민포도연맹 학살이라든가 제주 4.3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밖에 양민 학살이라든가 이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 과정에 월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 소수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걸려 네. 들어가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심지어 네. 1950년대에는 그런 이제 주민등록증이 1968년에 생기고요. 예. 그전에는 도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도에서 자치적으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충청도 제가 직접 본 이제 그 유물로서 본 도민증인데 도민증 보면은 생년월일, 본적, 뭐 주소 이런 거 적게 돼 있잖아요. 조그맣게. 지금 주민등록증에는 그런 거 다 안 적지만 거기에 이념 사상란이 있어서 사상란이. 도민증이에요? 네, 도민증.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되나요? 좌나 우나 둘 중에 하나를 적게 돼 있어요. 무조건 기입해야 돼요? 예. 그것도 동사무소 직원이 그 면사무소 직원이 기입해요. 거기에 좌라고 써 있으면 이 사람은 죽여도 됨 이런 거 같은 뜻이에요. 일종의 서약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난 좌가 아니라고. 우파입니다라고. 살려면 우를 그렇죠. 써라.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제 북한 사회가 똑같아요. 되게 남북이 서로 극단적인 좀 이념 구도 속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쪽은 이제 좌파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사실 좌파가 없어요. 엄밀하게. 그러니까 그 김지아 씨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고문 받으면서 김일성 만세라고 써라. 김영영 만세라고 써라. 그러면 이제 그 중정에서 김일성 만세로 바꿔가지고 이놈은 이제 북한 그 김일성 추종자다 이렇게 발표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그분이 시가 아니라 산문 형태로 이제 써놨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자기처럼 학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산당이 싫어요부터.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걸 배우고 이승복 어린이 본받읍시다. 저도 그거 글짓기 여러 번 했어요. 저도 포스터 많이 그렸어요. 네, 포스터 그리고 이승복 어린이를 본받아서 목숨을 잃더라도 공산당과 싸우자. 이렇게 배우고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른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익숙했던 돈 해방 직후에 익숙했던 우파와 좌파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개념을 그래서 쓰지도 않았어요. 이승만 정권 때도 좌파 박멸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남한 사회는 완전히 이제 반공주의로 통일이 돼버렸고 북한 사회는 또 반면에 이 자본주의 배격 또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려는 세력은 뭐라고 불렀냐면 사실 진보의 반대말이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보수보다는 진보의 반대말에 가까운 건 반동이라고 했죠. 반동. 거꾸로 간다. 예. 반동 분자라고 불러서 또 숙청을 했잖아요. 예. 양쪽 다 이제 그렇게 완전 극단적인 이념이 체제. 양쪽 다 극화된 양극된 남북한 체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남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부 이제 극소수 남아 있었던 특히 이제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엔 5.16 나고 1차 인혁당 사건, 74년도 2차 인혁당 사건 이렇게 좀 퍼졌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워커라인 이남이거든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못 들어온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들어왔다가 물러난 쪽에서는 이제 그 사이에 사상, 자기 생각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북한군 들어왔을 때 그 북한 국깃발 들고 흔들었는지, 누가 김일성 만세 외쳤는지 다 알잖아요. 북한군이 일단 들어왔던 데는. 그렇죠. 그럼 거기는 다 쓸려요. 그게 다 정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이념적으로. 반면에 워커라인 이남 북한군이 못 들어온 지역 경상남북도일 때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숨길 수가 있는 지역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른바 진짜 혁신계라고 불릴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 이야기들이나 이런 전통들이 조금 일부 남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좌파적 사고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이 되지를 않았던 거죠. 해방 직후와 같은 좌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여당 야당 싸울 때 무슨 뭐 진보니 보수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공화당을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니 그런 신문에 그런 길이 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여당이었어요. 보수당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민주당이 그렇다고 진보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건 곧 죽겠다는 의미고요. 진보와 좌파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지도 않지만 그 담론 세계 그런 이분법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70년대 80년대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정치에 무슨 양심이 있나. 근데 그분이나 당시 야당의 생각은 그랬어요. 당시의 정치 구도는 양심 세력 대 비양심 세력, 부패 세력 대 청렴 세력, 민주 세력 대 독재 세력 이런 식의 구분이었죠. 네. 구분법이 민주냐 반민주냐, 군사 독재를 지지하느냐 군사 독재에 반대하느냐 이걸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통념이 그랬어요. 사회 통념이. 전두환 정권 때까지 저들은 군사 독재 집단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는 세력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고 나머지 사회운동,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영역에 일부 민주 세력이 있다. 사실 그 수도 굉장히 적었어요. 학생들 빼놓고 우리가 1970년대 민주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없었어요. 일부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뭐 기독교계가 전부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70년대만 해도 뭐 몇몇 목사님들, 강원룡, 뭐 아니면 박형규, 문익환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였지. 몇몇 교회에서 시국기도회 하는 정도고 또 천주교에서도 좀 시국기도회 열고 정의구현사재단 만들고 이러는 게 70년대였잖아요. 조금씩 민주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4.19 때 실패했던 4.19가 왜 학생들만 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이 보통 성인들에게 없었어요. 투표를 빼앗긴 사람들, 투표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기가 투표권을 빼앗기는데도 가만히 있고 투표권도 없는 학생들이 주력이 돼서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민주 세력 이런 말을 계속 썼다고요. 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노태우 정권 때까지도. 이른바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 민주 세력 대동단결 이런 말을 썼죠. 민주 대 반민주. 세상은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쪽은 반민주 집단이고 그다음에 뭐 기득권 세력이고 독재 옹호 세력이고 이쪽 야당과 시민사회는 일부는 민주화 운동 지지 세력이고 민주 세력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과제는 민주화다. 우리 사회의 과제는 민주화다. 이게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했어요. 민주화라고 하는 것. 민주체제를 만들고 직선제를 되돌리고 이게 80년대까지의
보편적 정치 구분법이었어요. 정치를 이해를 하는 게 그랬죠.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이었습니다. 우리 좀 이걸 기억을 좀 되살려보죠. 87년 네.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직선제 개헌을 이뤘죠. 지금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참 많은 사람들 그때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그 당시에 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문익환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전두환 시절 군사독재 시절에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열사여 하면서 불렀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장준하 열사여부터 이한열 열사여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수십 명의 이름을 불렀었는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뭐 유월항쟁 당시에 이제 눈물 많이 흘렸고 또 백골단에 끌려가서 매 맞고 하여튼 저희 세대인데 사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이고 제 후배들 저희 동기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그때 맞아서 뭐 한쪽 눈이 실명하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헌법 양보를 얻어냈는데 이걸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승리라고 이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그 기억 조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민주화 운동이 승리한 게 아니죠. 승리했으면은 그 민정당이 그 당시에 해체됐어야죠. 사실은 그래요. 민정당하고 합의해서 타협해서 또 민정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새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헌법은 민주화 운동 세력과 반민주 독재 세력, 그 당시 반민주 독재 세력이 맞으니까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다. 타협이고 휴전협정문이다. 휴전협정문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걸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승리를 기억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어쨌든 직선제가 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결국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내란 세력의 당선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 그렇죠. 12.12 내란의 공동수괴이고 5.17 그 내란의 공동수괴였잖아요. 당선이 돼버렸어요. 민주운동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휴전하고 나서 그 후속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패배를 겪은 거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당이 정당 체제가 사당 체제였어요. 자, 이 사당 체제였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 체제가 계속 가능했을까 좀 그런 의심도 좀 들어요. 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렇죠. 노태우의 민정당, 자민련. 김정필의 신민주공화당이었어요. 그 자민련이 후속이었고요. 신민주공화당. 충청권을 근거지로. 의석수를 보면은 이제 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합해서 한 120 몇 석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130석 정도가 안 되는 정도였을 것 같고, 민정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합해서 이제 나머지 한 170석 가까운 또 되는 이런 의석을 얻는 그냥 구도가 만들어졌죠. 사당 체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걸 뭐 보수 정당이 둘, 진보 정당이 둘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죠. 민주계열의 정당이 둘이고 독재 세력의 후예 뭐 김정필 씨는 본인이 유신 잔당이 아니라 본당이라고 그랬고 노태우는 민정당이고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세 분 다 고인이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못하는 게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잖아요. 예. 3당 합당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35년 정도인데 그 당시에도 그걸 인정을 많이들 안 했는데 이렇게 만든 거죠.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이 연합을 해서 한 당을 만들었는데 이 당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걸 보수 대연합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박철환 회고록이나 노태우와 관련된 그 당시에 이제 뒷이야기들 들어보면 김대중과도 단일화를 합당을 타진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쪽으로 하다가 궤도 수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궤도 수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대중이 이제 동의를 안 했지만 합당을 했다면 그 다음 뭐가 됐을까요? 우리가 김대중을 뭐라고 부르면. 저는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이제 그런 논의와 앞서서 92년 선거 때도 그렇고 97년 선거 때도 그렇고 김대중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 주류 언론들의 마치 과제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양쪽 다 물어봐요. 김영삼의 사상은 뭐냐, 정치 철학은 뭐냐, 개혁적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앞뒤가 사실 안 맞죠. 개혁적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는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라는 얘기 자체가 어떤 통념 속에서 좌파처럼 공산주의에 가까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개혁적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김대중한테도 물어봐요. 본인도 개혁적 보수주의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뭐냐? 노태우나 김종필은 그럼 반개혁적 저 독재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보수 대 반민주 독재 세력 간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김영삼, 김대중 사이는 별 차이가 없고 양쪽 다 개혁적 보수 세력이고 저쪽은 사실은 뭐 수구 기득권 세력이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인식하는 틀이 있었는데 삼당 합당을 하면서 이제 삼당 합당을 뭔가 이제 명분상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삼당 합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보수 대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때 스스로도 처음 나온 거군요. 그때 보수가 하나로 뭉쳤다라는 거죠. 보수 대연합.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란 독재 세력이 주축이고 차마 민주대연합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내란 독재 세력이 주축이고 자기들을 이제 언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고 미국 정치학계에서도 또 한국의 언론들도 그걸 수용을 해서 독재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독재 정권의 후계들이니까 다들 민정당이 또 신민주공화당이 다 독재 정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전두환 독재 정권, 박정희 독재 정권이라고 안 부른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한번 세탁을 해주고 세탁이죠.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제 산업화 세력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산업화를 했다고. 이름을 좀 묘하게 이분법을 그 당시가 이제 이분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이분법을 만들어가면서 이쪽은 산업화 세력, 이쪽은 민주화 세력. 산업화와 민주화가 같이 간다 이렇게 됐다가 그랬다가 이거 삼당하라 합당하면서 자기들이 보수 대연합이 딱 이렇게 이름을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그걸 이제 추인을 해줬죠.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제 민자당은 김영삼이 들어감으로써 보수 정당이 된 거고. 그러면 김대중의 이제 남은 게 평민당 하나고 거기 안 따라가는 꼬마 민주당인데 자기는 보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 실제로 그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진보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평화민주당에 뭔가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냥 자기들 스스로 정체성이 개혁 보수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급진적인 변화를 원치 않고 조금씩 민주화를 해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보수니까 이쪽에다 이제 진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만한 현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민자당이 탄생하면서 무려 218석의 초거대 여당이 되죠. 국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해서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그래서 언론들을 보면 제가 좀 이게 그때 그 신문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들을 보면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독재 권력이 된다. 그 얘기를 그때 했어야지. 하기야 지금은 어쨌든 과반은 안 된, 3분의 2도 안 되니까. 그때 했어야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3분의 2 의석까지 만들어서 다시 독재하는 거다. 그때 했어야죠. 그때 이걸 마치 보수대연합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뭐 개헌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민자당을 만들었던 사람들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지만 그걸 주로 기획했던 사람들 생각은 이 당 우리나라를 이제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일본식 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 내에 세 개의 계파가 그대로 있으면서 계파별로 정권을 나눠 먹는 일본식 내각제. 그래서 이름도 자민당을 거꾸로 해가지고 민자당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일본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거. 그게 뭐 노태우, 박철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었나 보죠. 박철원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김영삼이 계속 직선제 이 헌법 유지를 고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고.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서 내각제 개헌을 해서 일본식 이제 민자당 영구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그리고 뭐 사인을 했니 많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돼버리니까 이 헌법 개헌을 막고 이른바 내각제를 통한 이제 보수대연합의 영구집권을 막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평민당으로서는
이른바 제야민주 세력 이쪽에 이제 지금 각도에서 보자면 좀 이제 거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민주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새롭게 출현한 예.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거기에 끼어 있었던 것이고 특히 87년이 만들어낸 정치 체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회의 좀 기저의 변화였어요. 기저의 변화라고 하면 뭐냐면 독재 정권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단체들이 생기죠. 네. 1990년 3당 합당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이제 민주노총, 또 전국노민의 총연맹, 전국 도시민민연합 같은 네. 또 전교조 이건 뭐 나중에 김대중 때에 합법화되지만 이제 기층에서 이른바 조직화가 한편에 벌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세계사적 지각 변동이라고 해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해 버리잖아요. 중국 보고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긴 한데 저건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는 없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주식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있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버린 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런 좀 세계사의 지각 변동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진보의 개념도 좀 바뀌긴 해요.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좀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기층 세력하고 때로는 협조할 수밖에 없었죠. 뭐 이제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 대중 시위 이런 거 할 때는 당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중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언론들이 좀 앞장섰던 것 같아요. 저쪽은 보수파, 이쪽은 진보좌파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언론을 중심이 돼서 쉽게 말하면 이분법 조작이에요. 독재냐 반독민주냐 이런 구도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른바 자기 편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너 독재 지지하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더 좋으냐? 그럼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다 민주주의 좋다. 민주주의가 낫다고 생각을 했죠.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수냐 진보냐로 나누는. 그러니까 제가 뭐 문과 이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분법이 세상을 인지하는 구분법만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재조직하는 구분법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 구분법에 따라가는 거죠. 나는 김영삼을 지지하는 민주주의자였는데 저 당에 이제 같이 묶이다 보니까 같이 지지하는 보수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민당을 진보좌파로 몰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않았고 또 그게 흔들리는 경험들을 계속 했어요. 예를 들어 DJP 연합 이건 뭐로 볼 거냐. 이회창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신한국당 그 당시에는 이제 민자당이 김영삼 정부 때 이름을 바꿔서 이회창의 신한국당하고 DJP 연합된 평민당과 자민련하고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진보지?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흔들리는 경험 때문에 1990년에 이른바 만들었던 보수와 진보의 틀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틀은 1990년대 말 2000년대까지도 정착을 못했어요. 진보라는 말을 잘 쓸 수가 없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인가요? 노무현 정권 출범을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이 됐죠. 그렇죠. 예. 또 유명한 진보 정치 실험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김문수 씨 민중당, 또 이명박 정부 때 2인자였던 이재호 씨 역시 민중당. 이분 전에 전국연합 조국통일위원장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성 좌파였죠. 민중이라는 말을 당명으로 쓴다는 게 그때 당시 환경에서는 백기환 선생님이 먼저 썼죠. 87년대. 사실은 민중의 당, 민중당 이런 당 운동은 87년 민주운동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때는 굉장히 소수였잖아요. 그런데 원내정당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2004년 정도가 좀 획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년 전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탄핵 그렇죠. 탄핵을 이끈 발언이 그거였어요. 국회 탄핵으로 이어진 발언이 내가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 한마디였죠. 합법적인 모든 일을 그것도 그냥 무슨 일이든 아니고 합법적인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 이게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국회에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탄핵에는 새천년 민주당도 가담을 했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탄핵이 통과된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에 앞서서 좀 시민사회에서 먼저 노무현 정부에게 그런 요구를 했어요.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자. 보수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개파 중심. 보수가 있고 거기 따라다니는 의원들이 있고 그래서 보수 눈치나 보고 국민 여론은 도외시하거나 부차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속에서 성장한 세력이 새로운 정치 주체로 등장해서 네. 진짜 민주주의의 내실을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정치적 현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밑에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 과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활동가였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먼저 당을 아래로부터 만드는 이런 실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같은 거 개혁해서 돈 안 드는 정치,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정치 이런 걸 이제 꿈꿨던 거잖아요. 뭐 이제 3프로 TV 시청자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분들 다 모시니까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게 모시니까 근데 제가 잘 안 봐서 좀 그런 기억이 없는데 보면 지금 그래요. 당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유튜브 방송 나가면 앞에다가 팻말 이렇게 세워놔요. 후원금 계좌. 그게 이제 하나의 이른바 당 문화죠. 소액 다수 후원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후원금 내준 사람들 눈치를 보는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여기서도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렇게 저 후원금 계좌번호 공개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후원금이 어떻게 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민망하게 이게 어깨에 힘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것이 노무현의 그 열린우리당 실험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역사상 없었던 정당, 100년간 정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그게 뿌듯했는지 표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라고 했다가 이제 탄핵당하는 이런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 탄핵에 대한 역풍이란 말이 나왔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막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가까웠던 그 당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가까웠던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변화가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열린우리당이었죠. 열린우리당. 네, 탄돌이라는 얘기 네. 막 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과반수가 되니까 이 당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시민사회 단체들, 시민사회 운동 세력 또는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운동 세력의 요구가 막 빗발치죠. 이제 과반수도 만들어졌으니까 할 거 해라.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강행하는 문제로 나왔죠. FTA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FTA나 그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지지를 했었고요. 네.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예. 국가보안법 폐지 첫 번째가. 그다음에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과거사기범법. 예. 참 저는 역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너무 답답한데 너무 익숙해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일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샅샅이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이건 뭐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87년 이전에 독재 체제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여기 누가 어떻게 가담했는지 지금이야 병력을 동원한 군인 장성들 일부만 재판받고 있지만 실제로 뭐 민간에서는 누가 이걸 조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노상원이는 도대체 왜 그런 수첩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 샅샅이 밝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밝혀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세력이 사라질 거다 이런 기대도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역점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사 기본법이었어요. 예. 그동안 군사독재 시절에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그 시절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조작된 사건들 이런 거 다 좀 밝혀내자. 밝혀만 내면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설마 저 사람들을 또 지지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 또는 그에 관련된 단체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5월인데 지금 이제 5월도 다가고 있고 오늘이 5월 27일이죠. 그렇죠.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진입했던 그날이죠. 그때 광주 시민들이 그랬잖아요. 계엄군이 들어오는 게 분명한데 이게 남아있으면 전남도청에 남아있으면 다 죽는다. 죽는 거 알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았느냐. 일부는 살아서 세상에 알려라.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써 먼저 간 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남아서 거기서 전남도청의 최후의 수십 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죠. 죽을 걸 알면서 남은 그날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8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45년간인데 언젠가는 계엄군 중에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나올 거야. 전단이 부정하니까, 노태우가 부정하니까.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까지 딱 2명 했더라고요. 네. 그때 동원대에서 총을 쐈던 또 사람을 죽였던 계엄군 중에 나이가 이제 다 60대 후반이 돼갈 텐데 60대 중반 후반이 돼갈 텐데 젊어도 60대 초반이겠죠. 뭐 기억을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거나 조작했거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을 밝힌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군사독재 시절에 인권 유린에 가담했던 집단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 기억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게다가 사립학교는 한국의 사립학교는 6.25 이후에 미국의 원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카운터 파트가 한국의 개신교 쪽이었기 때문에 개신교계 학교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미션 스쿨이라고 불리는. 예, 엄청나게 많아요. 사립학교 전체를 보면 거의 3분의 2가 개신교계일 거예요. 대학들만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로 이른바 가족 중심의 경영, 학교 경영, 또 사학의 수많은 비리들, 학생들에 대한 좀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워낙 광범위하기라고 저도 이제 그런 학교를 다녔으니까 굉장히 나쁜 좀 비리 학교를 다녔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좀 바꿔보자는 건 굉장히 큰 여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권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또는 종교적 선교의 자유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확 돌아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건 사람들의 이제 안보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였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걸리는 사람도 걸린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이제 안보 위해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인권유린법이라기보다는 안보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반대하는 사람 많고요. 언론개혁법 이것도 김대중 정권 때 굉장히 첫 번째 시도했잖아요. 언론사 세무조사. 이런 것들 경험 때문에 언론사들이 또 확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에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사면초가. 뭉쳐버렸고 이제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로 모였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이 사실은 무슨 한미 FTA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하고 그렇죠. 네. 미군 기지 이전하는데 엄청난 돈 쓰고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그렇게 말하는 진보적 정책을 편 것도 없어요. 굳이 보자면 정치자금법 개혁.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이 우리가 새로운 보수다라고 해서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뭐 그 이분법이 이제 끼지 못하는 확정돼 버린 거죠. 꼬지 못했거나 안 한 사람들은 진보가 돼 버리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 지지자는 진보, 반대자는 보수라고 하는 이분법이 그때부터 저는 확정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 안 된 거군요. 예, 2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저희는 뭐 해방공간 혹은 그 이전 혹은 우리가 보수나 진보로 세상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6.25 이후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뭐 좌익이 있었고 우익이 있었고. 심지어 개화파가 진보, 척삭파가 보수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거꾸로 추적해버리는 거죠. 네. 자기 정체성도 거기에 집어넣어버리고 역사 해석도 그 틀로 봐요. 보수나 진보가 그렇게 명백하게 나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도 공유하고 있는 가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가치들이 한 개인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꼭 그러면 정치적 선택 문제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혁신주의. 사실은 우리 기업들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 혁신을 얘기해요.
기업이 혁신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 좌파라고 안 그러잖아요. 기업이 혁신하는 건 훨씬 더 시장주의적인. 혁신 자체가 좌파적 가치거든요. 네. 근데 기업 보고 좌파라고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좀 틀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국 사회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알아온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가 이제 실존하는 세계냐. 아직도 우리가 1987년에 독재 대 반독재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데 관념만 그 세계로 좀 이행한 거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진보적인가? 내가 보수적인가? 아마 요즘처럼 매우 헷갈릴 때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뭐 사무실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가도 또 저녁자리 친구들하고 소주 먹을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 되기도 하고 또 집에 가면 다시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위적인 분류가 우리 사회를 가르고 또 우리 사회에 굉장한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을 내게 하는 어찌 보면 불편한 프레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과의 한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이 진보와 보수라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프레임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영 박사님과는 저희가 2부에서 여러분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이어갈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커피 한잔 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